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디 뭐 미술 전시 같은 것 좀 보러 다니시나요? 여의도 여의도면은 여기서 그 용산 쪽으로 가면 아모레 미술관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항상 거장들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랑 서울시립미술관도 요새 단풍지면 걷기 좋아요. 그 앞에. 그래서 거기 전시들 좋은 거 많이 하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저번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그 한 분이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번 주에 그 예술가들이 신체를 다루는 작업들, 신체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그 수업을 했었는데 그 대체로 뭐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작가라던가 아니면 뭐 그 가부장제 아래서 그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작가들의 신체라던가 게이 신체라 퀴어 신체라던가 이런 신체들이 막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왜 현대미술 작품은 그 즐거운 신체를 다루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신체만 다루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 제 생각을 말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즐거운 신체가 즐거운 신체가 있죠. 없지는 않은데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 말했지만 춤추는 신체도 있고 그리고 오영석 작가라고 그 퀴어 화가인데 그 추상화인데 약간 그 이렇게 그 노란색 어떤 그 물감이 이렇게 쫙 흐르는 듯한 그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 작가가 퀴어 작가고 성소수자고 그리고 제목도 환희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사람의 성정체성이 들어간 환희의 신체적 순간을 떠올리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즐거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생각이 들었던 게 춤을 추는 것도 예를 들면 아주 현대미술은 아니지만 왜 마티즈 그림 중에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는 그림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어 전반적으로 세상은 행복해, 인간은 행복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인간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 어떤 세상에서의 실존감을 느끼는 순간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퀴어 신체의 환희의 순간도 이게 금기된 신체잖아요. 그래서 불편해 하잖아요, 관객이. 그래서 이 갈등을 유발하거나 어떤 그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마냥 행복한 바디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 뭔가? 왜 현대미술은 행복을 다루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 왜 진정한 아름다운, 진정한 행복은 없는가를 이제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미술관에 가면 아름다운 걸 보고 싶은데 왜 우리 나중에 저번 시간에 보면 신체가 막 괴물도 나오고 눈알만 남아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속으로 다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말씀하실 때는 그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과 행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아름다우세요? 아까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핑크색 장미 뭐 이런. 근데 누군가는 그게 안 아름다운 거죠. 핑크색 장미의 꽃잎이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찔려서 피 흘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그 다원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행복이라는 개념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행복이 그러면 뭔가를 고민을 했을 때 언제 행복하세요?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근데 그게 마냥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행복이잖아요.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고르는 선택 정도는 행복한데 내가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과거사 그 위원회에서 예전에 그 나라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판사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를 줘야 될지. 그럼 이 판사는 되게 자유로운 결정의 순간에 있지만 이 판사가 그 순간 그 생각을 해요. 아마 간첩으로 물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돈으로 줘야지 지금 시세로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거지. 그랬을 때 막 나라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상식을 생각할 것인가 이게 그 선택이라는 게 되게 고민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판사를 안 하셨다. 예. 그런 상황에 안 놓이게. 음, 음, 그쵸.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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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런 면에서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 이렇게 다층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이혼율이 가난한 부부한테선 좀 낮대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행복한 신체라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뭐가 행복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할 때. 그리고 그냥 초콜릿을 막 죄책감 없이 먹을 때 이럴 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술적 주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미술적 주제는 누군가가 거기가 양화대교인가? 양화대교 건너서 한강대교 건너서 아모레미술관에 12,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보는데 내가 초콜릿 막 먹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미술이라는 게 어떤 생각과 시각을 열어주는 건데 그런 것도 정확하지 않고 누군가에는 그 초콜릿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행복이란 개념이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복합적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미술 작업으로 나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는 그냥 내가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행복이 아닌 건 것 같고 그러고 또 그럼 작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질문하셨던 분 어떤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막 되게 별로인 거 얘기했잖아요.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어떤 게 행복한 순간일 수 있을까요? 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런 것도 그래서 가족을 그리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아, 그쵸. 근데 이게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가족이 기뻐하는 걸 그렸을 때 관객이 이 가족의 정보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백인 막 부르주아 너무 가정이면 이 또 격차를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이 한국에 사는 난민의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이슈가 있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들이 행복할 때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행복할 때 작업 생각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초콜릿을 먹을 땐 작업하고 싶지 않고 뭔가 데드라인이 있고 막 뭔가 내가 작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막 이런 때 이렇게 더 뾰족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핍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좋은 작업이 나오고 좋은 작업이라는 게 고민과 어떤 다른 시각들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때 아름다움이든 사회적 이슈든 그래서 마냥 행복한 바디는 있지 않은 것 같고 행복한 바디조차도 내가 행복하다고 그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지만 내가 만약에 성소수자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인데 남자를 그리면 보는 사람은 이게 또 마냥 행복한 작업이 아니라 고민하게 되는 작업인 거죠.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행복이란 개념이 쉽지 않고 행복한 신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랬을 때 현대미술에서의 행복한 신체는 주체적인 신체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또 그래서 이게 역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마침 아까 이사장님이 함석권 선생님 얘기도 하고 막 역사의 산증인처럼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걸 이 제목을 보고 지금 영감을 받으셔서 얘기를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함석권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씨알 사상이라 그래서 그쵸? 그래가지고 예전 그 개인 한날 한날이 중요하고 이 하나하나의 자유적 주체가 역사적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뭐 또 홀로코스트 얘기를 들어가면 왜 나라가 전체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희생시키고 그 어떤 나라의 이념을 위해서 뭐 북한도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와 어떤 주체성이 있는 역사적인 인간을 그 보시잖아요. 근데 미술에서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와 미술이 오늘 다루는 게 미술사를 다룬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다루는 미술을 제가 이제 다루는데 그럼 역사가 무엇인가 아까 행복이 무엇인가처럼 또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오는데 역사란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역사가 어떤 게 역사인 것 같으세요? 시간? 모두의 시간? 그러면 시간의 내용? 근데 그 제가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건 역사로 안 치잖아요. 개인사. 그쵸? 근데 사람들이 역사로 보진 않잖아요. 그쵸?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맞아. 그쵸?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 강자의 기록. 그쵸? 역사는 어떤 일반적으로 사건의 기록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그러고 이렇게 왜 이긴 사람의 기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미술에서의 역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진보적인 역사고 그 행복한 몸처럼 왕이나 독재자나 권력자의 역사를 찬양하는 역사를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체제를 뭐라 그러지? 칭송하는 건 북한 같은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좋은 국가일수록 시위가 많고 갈등이 많대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합의가 아니라 갈등을 드러내는 게 민주주의래요. 그러니까 모두 합의하는 나라는 북한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갈등과 조율을 배우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한 게 광장에 나가면 막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나랑 다른 생각을 말하면 막 기겁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의미이긴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미술도 그 역사를 그러면 강자의 역사를 따라 쓰지 않고 어떤 역사들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지를 접근을 하는데 이게 신체처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작업을 다룰 수는 없어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무슨 학살 사건을 다루는 것도 뜬금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적 정체성으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작가는. 근데 이제 특히 이 역사가 왜 행복의 결핍이 됐을 때, 결핍과 고민과 고난이 왔을 때 작업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 미술이 해방하고 한국 전쟁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빴고 한국 전쟁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할 때 5, 60년대는 막 이인성 이런 사람들이 일본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되게 리얼리즘으로 그림을 그려요. 리얼리즘이라는 건 사람을 사람처럼 그리는 거. 그러니까 되게 엄마를 엄마처럼 그리는 거. 그러다가 한 70년대쯤 와서,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랬겠죠. 그리고 70년대쯤 와서 미술이 너무 리얼리즘 미술이 일본식이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비슷하게 그려도 사실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독창성이란 개념도 없었고 미술 작가도 몇 명 없었으니까. 그러고 뭐 갔다 온 사람이 그냥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70년대가 되면서 추상 표현주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회화 시간에 회화 첫 주에 얘기했듯이 그린버그가 추상 표현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림은 조각하고 다르게 평평하고 세상 바깥을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추상 표현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70년대에 들어온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 일본 미술에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을 한다고 하지만 서구 미술에서 나오는 그 추상 표현주의를 가지고 온 거긴 해요. 뭐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박서보 선생님의 작업인데 박서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서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막 예쁘게 생면화를 그려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글씨가 충분히 보이나요? 선생님이 색깔을 쓸 때도 뭐 이제 나름 근데 추상 표현주의는 바깥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60년대는 오방색을 쓴다던가 한국적 정체성으로 뭐 우리나라의 뭐 비워냄 뭐 이런 것들이 한국적이고 선적인 사상이니까 그런 걸 쓴다던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작가들한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림을 그려? 제가 예전에 저 30대 작가일 때 레지던시 했을 때 친구 아들이 조그만 애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돈이 돼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명예가 돼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그림을 그리는가? 왜 조각이 아니라 회화를 하는가? 왜 돈 안 벌고 그림을 그리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박서보 화백이 회화가 더 이상 자기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관람객한테 경험을 강요하거나 메시지를 던지는 대신에 고요한 정적이랑 리듬과 활력 이런 걸 없애서 스트레스를 흡입하는 그림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좋죠.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흡입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오빠가 가지고 있던 이우환 씨 작업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선과 명상, 고요함 이런 걸 추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70년대 그래서 행위의 무목적성 그러니까 하는 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반복성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흔적을 뭐 정산화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상표현주의가 저희가 첫 주에 수업을 하고 팝아트로 넘어갔던 이유는 추상표현주의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그래 뭐 무한 반복, 뭐 무목적성 그래서 왜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니 나는 이걸 보고 막 1시간씩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게 그 어떤 그 작업의 이유였어요. 그러고 이거는 김창렬 작가라고 평생 물방울만 그리시고 이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물방울을 잘 그리시죠. 일단 되게 평생 그려서 잘 그리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도 이제 70년대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왜 그 더 뾰족하고 누구나 더 좌파고 진보적이라면서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반복하는 게 좀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업을 오래 해보니까 이게 되게 수행적인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는 자기의심도 있을 거고 같은 걸 반복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잘 팔려서 한 것도 있겠지만 엄청 비싸거든요. 이 두 분 그림은. 근데 70년대 추상회화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고 완판이 됐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래서 근데 보면 뭐 작가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명상?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뭐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70년대가 박정희 정권 때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때도 일종의 독재 시대였고 뭐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있어서 경제부흥이 있긴 했지만 개인의 자유는 조금 훨씬 적었던 때잖아요. 지금보다. 근데 이 작가는 바깥을 안 보고 이렇게 명상적인 걸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는 그때 잠깐 그러니까 그 더 나이 들어서는 그냥 물방울만 그리시는데 이 프랑스 신문지 위에다가 그 물방울을 그려요. 근데 이
저는 이게 작가로서 고민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너무 세상이 시끄러운데 뭐 베트남 전쟁도 나가고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뭐 뭐 뭐 박정희 서거도 있고 그러고 뭐 그 막 계속 쿠데타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물방울만 그리고 있었을 때의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프랑스 신문의 폴리틱이니까는 정치면에다가 이거를 그리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그 어떤 우아한 부르주아적 취미 같기는 해요. 이 당시에 70년대에 프랑스 저희 엄마는 이게 프랑스어인지도 모르셨을 것 같고 프랑스 신문 중에 피가로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식인의 어떤 그 행복한 작업이죠. 그렇기도 했고 근데 70년대 유학 갔다 왔으면 정말 대단한 집 아닌가요? 요새는 많이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계급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이게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밖에서 싸우는데 근데 미술이 스펙트럼이 넓고 아름다움의 순간은 다양해서 왜 시도 그렇잖아요. 투쟁시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투쟁할 때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관객한테는 어느 순간 다르게 울리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천자문 위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자 위에다가 쓰는 건 제 생각에는 한국적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서구 작가들과의 차별성 때문에. 근데 이게 몸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미술에서 말하는 역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술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고민을 해보면 예전에 왜 왕이나 종교화를 그렸었고 자기 창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삶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항상 예술을 삶과 구분되는 어떤 걸로 말하긴 하거든요. 예술이 뭐 밥 먹여주진 않잖아요. 밥 먹고 사는 행동 저는 크게 먹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밥을 먹는 작가들조차도 어떤 자기만의 세계의 완성이라던가 분명히 더 많은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삶에 더 방점을 두느냐 예술에 대한 방점을 두느냐는 항상 그 고민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에서도 그렇고 종교냐 삶이냐 정치나 삶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항상 그 고민이 있었는데 예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가 지나고 70년대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아마 80년대가 되면서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오는데 이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왔지만 70년대보다 아마 민중들의 어떤 그 의식이 조금 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 경향이 조금 이제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규초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80년대는 이제 그 민중미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민중미술이 뭐냐면 민중이란 단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빨갱빨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 피플스 아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왜 이인성이 자기 와이프를 그리고 했던 그 리얼리즘 그 똑같이 그리는 것처럼 민중미술은 현실을 똑같이 반영하는 미술이 안에서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는 민중미술이 대두를 하는데 이거는 김환기나 좀 전에 그 물방울 작가나 박서보나 이런 아름답고 어떤 부유한 미술, 부르주아적 미술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70년대에 왜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이런 미술을 어디서 가서 봐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미술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민중미술은 기본적으로 대중에 가깝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민중미술을 조금 제가 뭐 찾아본다면 이게 군사적 그리고 이제 현실 자체가 군사정권의 그 현실적인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러고 왜 뭘 봤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나 형제복지원이나 뭐 이런 그 국가 폭력이 조금 난무했을 때잖아요. 뭐 실미도도 그때인가요? 뭐 그런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은 한 상태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현실을 비판하면서 고발하고 또 이제 어떤
싸우는 수단으로서 미술을 생각했고, 그리고 아까 색면회화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색만 있는 거, 색하고 컬러 필드라 그래서 색하고 면만 있잖아요. 이런 미술에 그 너무 먹물 같고 부유하고 현실에 관심 없는 이 관점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본인들은 일본에 대한 주체적인 어떤 얘기라고는 했지만 서양의 서양 미술을 따라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의 입장에서 이런 미술이 아닌 미술을 하기를 원했어요. 미술은 항상 이렇게 모든 역사 그렇지만 반대적 성향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민중미술이 대두를 했고, 민중미술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전시를 목표로 하는 미술이 있고, 현장에서 이제 미술이 있는데, 현장 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미대 들어가면 80년대는 걸개 그림이라 그래서 데모할 때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그리는데 미대생들이 주로 동원이 됐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현장 미술에 가깝고, 전시장 미술은 그래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민중, 뭐 자유민주주의, 뭐 반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좀 더 전시장 미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건 한국적 정체성, 그러니까 몸에서 많이 오지 않았죠. 한국인의 몸, 정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저희가 캐나다랑 국력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캐나다가 선진국이고 저희는 중도국인가? 그쵸? 그랬잖아요. 개발도상국, 그쵸?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단어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선진국인데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부의 어떤 불평등에서 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제1세계라고 하죠. 제1세계의 자본이나 착취를 비판한다던가 식민주의를 비판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민중미술의 정체성이고 얘기였어요. 그래서 미술에서 모더니즘 아트라고 하면은 이런 70년대 추상주의를 얘기하고 80년대는 민중미술이라고 하고, 모더니즘 미술이 추상표현주의인데 아트 포 아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트 포 라이프가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서 미술관에서 아름답게 소개되는 예술로 이렇게 미술을 소비했었는데, 거기에 염증을 느낀 게 이제 민중미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이 뭐 이런 식이에요. 아까 물방울을 봤을 때 개구진 남학생한테 물방울을 보고 뭘 느끼는지 A4 한 장으로 써오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느낀다고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신학철의 모내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소도 있고요, 모내기도 하고요, 뒤에서 밥도 먹고요, 뭐 저거 백두산 천지도 보이고요, 뭔가 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학철이 이제 민중미술의 어떤 대표적인 화가인데 194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적 민중의 모습을 그리면서 불평등을 주제로 해서 꼴라주, 몽타주 기법 뭐 이렇게 잘라서 오려 붙이고 뭐 연결시키고, 이것도 왜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뒤에랑 앞에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려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합체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쁘죠. 예쁜데 쉽고 예쁘게 그리는 게 목표였어요. 리얼하게 진짜처럼. 근데 이 그림이 문제가 돼요. 이 그림이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이적 표현물로. 그래서 민중미술의 문제는 이제 뭐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가들이 아무도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민중을 소외시키고 하얀 면만 그렸다면 너무 조금 재수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얀 면을 그리는 사람이 돋보이고, 하얀 면을 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의미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시지가 강한 그림은 좀 깊이 들어간다기보다 메시지로 끝나는 게 조금 있긴 하죠. 이게 미국 국기, 햄 뭐 이런 미자본주의의 쓰레기들, 미사일도 있고,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맞아요. 냉전 시대의 어떤 미국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인 거긴 하겠죠. 왜냐하면 민족 주체성을 주장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학철 씨가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그림이란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정도 그림으로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 공방도 하고 그 뭐라 그러지? 감옥살이를 좀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 거기서 벗어나서 그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걸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죠. 현대미술관은 그런 거지. 그 국가기관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없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아니면 다양성은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왜 예전에는 교황이나 공주님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농부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고 그 어린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고 뭐 백두산, 사실 이 전쟁이 없이 이렇게 행복한 사회가 사실 모두가 꿈꾸는 사회잖아요. 이념을 떠나서.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조금 말랑말랑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전에 북한 작업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민중문시술의 문제는 이 사람들의 관심 예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욕심이나 실험 자체가 없고, 제가 그때 왜 좋은 예술 작품은 선배에 대한 극복이라던가 새로운 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저는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쉽고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펼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민중을 깨우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랬었고, 그래서 뭐 다른 그림을 보면 그 자신의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그 뭔가 되게, 이게 신학철 선생님 어머니를 그린 그림인데 어머니도 되게 어떤 민중으로서의 어머니죠. 뭔가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있는 어머니는 아니신 거죠. 그랬을 때 그 미술 작품에서 또 안 좋은 작업 중에 하나는 일기 같은 작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를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너가 어제 뭐 먹었는지 관객들이 안 궁금해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가가 영감을 받는 순간은 개인적인 순간이기는 해요. 그랬을 때 신학철 작가의 어머님은 그런데 일기 같은 작업이 아니게 되는 건, 이게 어떤 어머니라고 하지만 신학철 선생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모두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왜 아까 그 이사장님이셨나요? 이사장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 그 뭔가 학비도 못 받고 뭔가 가난하셨을 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어떤 그 고민을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월을 견뎠던 어머니의 모습, 모두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읽힐 때 일기 같은 작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이게 80년대 작업이니까 누가 이걸 그림을 그려와요? 라고 한다면 학생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 구도가 너무 클래식하고 고전적이고 그 그림의 특징이, 붓질이 조금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신학철 선생님 붓질이니까. 근데 신학철 선생님 붓질이니까. 그리고 이게 20대 작가의 작업인 거랑 지금 43년생이면 80대신 거 아니에요? 60대 2006년도 거니까 60 몇 살 때 그러시죠. 그래도 그 나이든 작가의 그림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극복하고자 하는 선배는 이 추상 표현주의 선배들인 거죠. 근데 지금의 화가들은 이 그림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래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 되게 정석으로 그리시고, 그러고 이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90년대 그림인데, 저는 동물 나오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근데 이 DMZ에서 당신들 누구요? 라는 게 동물의 관점인 것 같죠? 사슴이 물어보는데, 이게 북한군인지 남한군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뭔가 그 어떤 자연과 냉전과 그 전쟁과 갈등의 어떤 그 뜬금없음?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동물 나오는 영화들 기억하세요? 뭐 예를 들면 콜레트롤인가? 예전에 톰 크루즈인가 나왔었는데 이 미국 영화인데 얘가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늑대를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늑대를 마주치면서 계속 응시를 하는데 저는 그 늑대가 되게 큰 포유동물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묘한 어떤 감정과 그 자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일 흔한 영화는 디어 헌터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예, 그 사슴을 쏘는데 그쵸. 근데 사슴이 한참 쳐다보잖아요. 그 장면의 오래된 장면 자체가 인간한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라는 순간을 깨닫게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근데 이것도 약간 얘가 고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복권입니다. 총이 MCGT. 그런가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자각의 순간 저는 그래서 약간 동물의 눈이 여기서 딱히 그렇다기보다 영화를 봤을 때 신의 눈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이 지금 뭐 하니? 라고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근데 그렇죠.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사실 같은 민족인 거고 같은 민족과 이렇게 땅을 나눠서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고 이 정치적인 이슈가 그 미국과 그 소련의 이념적인 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할 때 뭐 이렇게 사슴이 나타나서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하면 약간 정신이 들라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그림이기는 해요. 근데 되게 직접적이죠 메시지가.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오윤이라는 작가예요. 오윤도 그 맞아요. 판화가요. 민중미술의 그 중요한 그 작가인데 판화를 한 이유는 왜 앤디 워홀이 판화를 그 마를린 monroe로 찍었을 때는 사람들이 비싼 그림 한 점을 갖고 막 이렇게 신격화하고 신화화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앤디 워홀 건 판화도 비싸지만 지금은 막 빨리 많이 이렇게 나누는 그림으로서의 그 판화잖아요. 대량 생산하는. 근데 오윤의 판화는 그 신격화된 어떤 권위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많이 찍어서 민중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림으로서의 판화였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게 판화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애칭으로 금속에서도 가능하고 뭐 하다못해 지우개로도 할 수 있고 한데 왜 나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성배를 찾는 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12제자랑 그 포도주인가를 마시지 않나요? 그때 그 성배를 찾는 내용이거든요. 그 인디아나 존스 어릴 때 본 거. 근데 이제 이 성배가 가짜가 막 돌아요. 근데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근데 나무가 예수님의 성배일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랬을 때 목판화가 지금은 이렇게 작가들이 나무 재질을 쓸 때는 살아있는 생명, 유기적인 재료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윤의 목판화는 예수님의 약간 그 성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낮은 곳에 임한다는 느낌으로. 뭐, 근데 뭐 사실 나무를 제일 잘 깎아서 한 걸 수 있겠지만 그 뭔가 그 투박함 그러고 뭐 이런 그 나무가 따뜻하거든요. 이런 금속보다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투머리와 고무신도 그렇고 이게 지금은 이 그 뭔가 동학 농민으로서의 어떤 그 화난 농민 근데 동학 농민이 대단한 게 깨우치어서 뭔가 군주제와 일본 외세 세력과 이런 거에 의견 우리는 막 그 왜 조선 그 사극 보면 막 그 양반 아닌 사람들은 막 내가 막 흘리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평등을 얘기하고 군주제의 한 모순을 얘기했다는 거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깨우쳐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그렸는데 아까
신학철 선생님의 어머니랑 또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죠. 아버지와 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오윤 작가님이 그 농민들도 많이 그리고 막 이렇게 약간 동학이 생각나는 농민들도 많이 그리고 도깨비도 많이 그려요. 도깨비가 한국적인 어떤 기호? 아이콘? 이미지니까. 근데 이 도깨비 그림이 맞는데 제가 이 그림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까 왜 어머니가 자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듯이 아버지와 아들도 오윤 작가님의 아빠와 자신을 그린다기보다 역사적인 시간을 바라보는 주체로서 씨알로서의 어떤 그 사람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아까 이사장님이 그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갔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일제시대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바닥에 이렇게 손이 묶여 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어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역할을 한 걸 떠나서 역사를 맞잖아요. 역사적 바람을 맞기도 하고 역사적 순간에 있기도 하고 나의 역사가 일부의 역사의 일부가 되고 나의 인생의 역사가 막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목판화의 질감 자체가 그 노동자나 농민의 어떤 손의 마디 굵기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시쓰게 생긴 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체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냥 백인 신체를 얘기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잠깐 있었는데 영국은 계급 사회거든요. 아직도 귀족이 있고 뭐 남작도 있고 여왕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 계층이 있어요. 워킹 클래스라고. 근데 이들이 신체가 달라요. 일단 목이 되게 짧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육 일을 많이 해서. 근데 그 노동자 계급이 막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뭐 보일러를 고치러 온 사람들이 막 이 근육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목이 짧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노동자 계급이 근데 우리나라는 마른 노동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영국은 끼리끼리 결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은 귀족하고 결혼해서 조금 얼굴이 긴 것 같고 제가 볼 땐 빨갛고 길고 노동자 계층끼리 결혼하면서 모여 살아서 이 목이 좀 두껍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요. 해크니 언어라 그래가지고 그 BBC 아나운서가 쓰는 언어랑 다르게 발음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잉글리시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완전 또 다른 악센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그 계층이 나눠졌을 때 근데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구강 구조가 바뀐대요. 그래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어떤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정보, 약간 스테레오타입의 정보를 좀 준다는 측면에서 민중을 그렸다는 거. 근데 이런 그림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너무 싸납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이 그림은 그 따뜻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세련된 느낌이지. 그래서 집에 걸어놓기 너무 세련됐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한국 콜렉터들은 얼굴은 잘 안 산대요. 그 얼굴 그려진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그 훨씬 조금 따뜻하고 사연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좀 너무 센가요? 음, 어, 그런 것도 있네요. 그 아버지가 보호하는 역사에서. 어,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민중이 뭐 독재나 뭐 폭력 파시즘에 맞서서 싸운 게 자기의 자손에 대한 보호와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밀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민중미술이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걸개 그림이에요. 두렁이라는 공동창작 집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8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두렁이 무슨 뜻이냐면 언덕이라 그러네요.
작은 언덕이란 뜻인데 그 논밭에 있는 작은 언덕 뭐 이런 뜻이라는데 여러 사람 작은 둔덕 이런 뜻이고 민중들의 삶을 공동체 현장에서 지지하는 어떤 모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갤러리에 얌전히 걸려 있는 그림 말고 그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90년대 마지막 학번인데 농활 같은 게 그때도 아직 있었거든요. 농활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 농민들의 옆에서 같이 해주는. 근데 저는 거기 농활 가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못 따라가 봤는데 농활이 그렇게 치열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희 세대까지는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김영삼 정권 때여서 독재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군부 정권에서 이런 아니면 데모 현장이나 노동자들을 뭐 야학을 가리킨다던가 이런 데서 그림을 현장에서 그렸던 공동체인 것 같고 그리고 예술가가 앤디 워홀을 생각하면 천재가 없다고 하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만든다고 하지만 스타 작가 한 명이 탄생해서 권위를 주잖아요. 작가가 현대미술에서는 나는 빠질게 할수록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한 사람의 작가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이상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나눔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리고 개방적인 미술이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두렁에는 미술대회만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뭐 일반 민중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민주적인 구조가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라원식이라는 분이 쓴 건데 우리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열악해서 대중과 소통하거나 교감하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았다. 대중 언어로는 겸렬이 되고 있었고 인쇄소와 복사 가게는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쇄해로인 화랑을 벗어나 일반 대중과 넓게 만날 수 있는 미술은 뭐 단색판화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민중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80년대 미술관을 가는 사람들은 되게 배운 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뭐 제가 이제 영화를 생각할 때 뭐 전태일 뭐 이런 사람한테도 미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잘은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 그렸을 것 같아요. 두렁이라는 공동체고 아까 꼴라주와 몽따주 기법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주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꼭지꼭지가 나눠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뭐 노동자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맨 윗칸에 그 오른쪽에 그 춤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춤추는 것조차도 화합과 그 어떤 단합, 연대의 의미인 것 같아요. 미술에서는. 그럼 언제 춤을 춰요? 오로지 자기가 환희를 느끼면서 춤을 추는 그림은 쉽지 않은데 그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새로운 미술 기법을 고민하게 되는 게 미술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제 막 단청 같은 게 보이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우리의 어리고 우리의 정신이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민중미술이 근데 저는 그래도 어떤 미술이 보이는 어떤 다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술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민정기 선생님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 80년대 이발소 미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발소에 미술이 걸려 있었나 보죠. 요새는 해바라기들 많이 걸잖아요. 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림을 이발소 미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가게에 컬러 복사로 걸려 있으면서 이것도 아마 돈 많이 들어오라고 걸어놨던 그림인 것 같아요. 민중들은 이런 그림을 보는 거죠. 박서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유명해도. 백남준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민중한테 같이 어울리겠다. 근데 그거는 꼭 어떤 사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민정기 선생님 돼지를 그려요. 이 돼지는 어느 이발소에 있었던 돼지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리움이라 해서 그 고향도 그려요. 근데 이 고향도 되게 어떤 스테레오 그 타입의 고향으로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백조가 떠다니는 고향이 있나요?
달력 그림 맞아요. 합쳐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싸구려 느낌의 달력 그림을 예전에 이발소 그림이라고 했던 거죠. 그 액자 이제 크게 해놔가지고 걸어놓는 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취향, 그 중구난방의 취향이 민중적 취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우아하고 일관성 있고 뭐 그 뭐 어려운 단어 뭐 신표현주의 뭐 추상표현주의를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민중을 위한 그림. 그쵸, 많이 의도한 그림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그림들은 근데 너무 의도라고 하셨는데 되게 의식하고 그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리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가 이 메시지를 주겠다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림이 메시지가 또 너무 강하면 이게 고민인데 보는 사람이 그 메시지만 가져가고 작품을 또 금방 까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그 아까 엄마나 아빠나 아들처럼 그 세수하는 어떤 그 노동자를 그렸겠죠. 뭐 노동자나 서민이라 그러죠. 요새는 민중이란 말 안 쓰고. 근데 요새는 요새 친구들 제가 MG 친구들이랑 수업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나중에 녹화된 걸 보는 MG들이 다른 소리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 저희는 서민이라고 말했던 걸 이 친구들은 중산층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산층이라 불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서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왜 그럼 서민이 싫어? 라고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서민과 중산층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뭐 스타벅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그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받아들이는 서민이나 중산층의 이미지가 그 요새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카테고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서민이라고 생각한 이미지가 이랬잖아요. 뭔가 찬물에 세수하는 추운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름인 것 같아요. 난닝구 입었잖아. 그래도 세수할 땐 튀니까 난닝구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저는 저 양은 세수대야를 보면 차가운 물 생각나서 따뜻한 물은 아닐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아무튼 그 쉽지 않은 녹록한 피곤함을 보여주는 그거죠. 근데 전 이 그림은 좋아요, 민정규 선생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포옹이라는 그림인데 이 같은 80년대 그림인데도 조금 덜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려고 보니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글 쓴 적이 있는데 엄청 또 직접적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분석한 건 이 애국가에 그 저 소나무 있죠. 그리고 여자가 빨간 치마랑 파란 걸 입었다는 게 약간 남북의 상징인 것 같고 왜냐면 이 철공 앞에서 그러고 애국가에 저것도 나오는데 저 하조대인가? 저 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애국가 쓰는 거 시험도 보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조대인가? 뭐 나오잖아요. 하조대 아니고 뭐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들이 들어간 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어떻게 그냥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재밌었던 건 한국적 체형, 한국적 상황, 이 살짝 든 발끝, 근데 이 와중에서도 꽃피는 사랑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미술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 그림을 아트 선재의 그 김선정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럽더라고요. 모두가 되게 그 뭔가 민중 미술 중에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고 고민이 많이 되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 친구들이 그때는 80년대가 그때 아니에요? 뭐 대학교 안에도 프락치 그 형사들이 있었었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광주 사태가 있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쓰였겠어요. 나는 세상 밖에 관심 없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밖에서 뭐 이런 민중 그림을 그리고 뭐 우윤 같은 작가들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아주
배가 불렀다. 너는 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안에서도 철조망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철조망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박한 연인들 사이에도 아, 느껴지면서 철조망이 끊어진 건지 그 두 연인 살짝 끊어져 보이긴 하네요. 연인이 서 있는데. 남자가 어. 저기 이북으로 올라가는 걸 배웅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런가? 전, 배도 이제 그 서양배가 아니고 한국식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저는 새벽에 아, 이북으로 올라가는 거를 여자가 배웅하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새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남북 연애를 생각 안 하죠. 물론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아예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아직 같은 나라로 생각했던. 맞아요, 맞아요. 남자가 북으로 이제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게 아까 이사장님이 일제시대 얘기할 때 저는 나이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다르지만 대충 어떤 정서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 생긴 게 다르고 몸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정치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공유하는 어떤 공통된 경험이 역사인 것 같긴 해요. 그 한국인으로서 경험하는 게 한국의 역사라고 할 때 이런 것들도 외국 애들이 볼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못 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이 정감 이렇게 약간 좀 다정한 지점들도 있고 치열한 지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민중미술이 너무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반 모더니즘, 반 독재, 어떤 그 반 엘리트주의를 표방을 했지만 동시에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단색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스트레스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70년대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러면 뭐 북한군을 그리기도 그렇잖아요. 난 단색화가인데 작가라는 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건데 그런 그 갈등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 후배 작가들은 얼마나 욕했겠어요. 너희들 교수로 지내면서 안일하게 지금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느끼한 그림이나 서양 따라서 그리고 있고 이런 비판들을 들었을 때 갈등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후반 학번이었는데 데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있었어요. 신촌에 그 대학교 한 총련이 모여서 뭔가 데모를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도 이제 신입생을 입학을 했을 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덜 그랬을 텐데 이 학생에서 나와서 이렇게 민중가요를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뭐 바위처럼 살자꾸나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데모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더 많았어요. 데모생들보다. 근데 한 번은 학교 학생회에서 학교를 상대로 데모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 이렇게 잔디 언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측에서 그거를 밀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모로 학생회에서 전면 수업 거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잔디광장 너무 좋죠. 추억이 어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업 거부까지 할 일인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었나 봐요. 아니 그 이제 미술 시작하기 전에는 훨씬 더 곱게 약간 이런 고운 대학생이었어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 혼자 들어가서 그리고 얌체같이 그러니까 거기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거 수업 안 들어오면 F다. 라고 하는데 혼자 들어가서 애들은 안 들어오는데 A 받고 싶은 것도 너무 치사하고 별로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회에 막 언니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배반자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근데 차라리 저는 이제 노는 애들이랑 놀았으니까 노는 애들은 야 수업 안 들어갔대 막 이러면서 좋아해서 차라리 노는 거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별거 아닌 거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80년대는 친구가 죽었고 분신 자살을 했는데 나는 그림을 그릴 거고 수업을 들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유도 있었을 텐데 갈등도 컸을 거고 그 그림 민중미술과 추상표현주의 혹은 그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싶어 했던 작가들과의 갈등도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아트 포 아트 그 시대의 아름다움만을 들여다본 작가들이 좀 비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미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한다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중요한 이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사조였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휩쓸려서 자기 세계를 버리려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창렬 작가의 아까 그 피가로 정치면에다가 물방울을 그리는 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반성과 고뇌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물방울만 이렇게 그려서 돈을 수억씩 벌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걸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지켜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물론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사셨지만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민중미술 그래서 역사라는 게 그랬고 이제 민중기 선생님이 이제 최근 작업은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청풍계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래더라 그 청풍계는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친일파 윤도경이 일제강점기에 인왕산 자락에 지은 600평 규모의 프랑스식 건물이래요. 이게 어디지? 인왕산 밑에 있는 어떤 건물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어떤 일제시대 친일파 뭐 프랑스식 건물 해서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민정기 선생님이 그래도 그 어떤 그 민중 화가 중에 민중 미술 화가 중에 그래도 계속 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언어가 좀 더 온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정기 선생님의 과거가 민중미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 안에서의 역사적 정체성, 한국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물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인왕산 우리는 왜 산의 전기를 얘기하잖아요. 인왕산 전기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요새는 이렇게 풍경화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왕산 풍경하고 양평에 작업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양평의 풍경을 그리는데 어릴 때 이제 20대 때 미대를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 대학을 한 번 더 다녔으니까 전 졸업하고 한 번 더 다녔으니까 그 얼마나 그 잘난 척을 했겠어요. 2번 다니니까 학사를 2번 다니니까 쉬웠어요. 그래서 다니는데 그 질문하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나서는 걸. 영문과 다닐 때 안 그랬는데 미대 다닐 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중에 하나가 작가들의 작업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민정기 선생님 작업실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민정기 선생님 작업실을 갔는데 포옹이란 그림을 좋아하기도 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조원이었어요. 언니였으니까 조장. 그래서 민정기 선생님 작업실에 가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예전에는 그렇게 날카롭고 날서고 어떤 정치적이며 세상을 어떤 바꾸고 그 싸우고 싶은 메시지를 냈었는데 왜 이제는 평화로운 풍경만 그리느냐 너무 그 어떤 미술과 삶에 대한 태도가 안일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난 아니죠.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민정현 선생님이. 근데 정현 선생님이 그 상처도 1도 안 입으시고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한테 이제 그 어떤 정치와 민중은 양평이고 양평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와닿았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좀 무슨 얘기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메시지로 누구를 타도하자 싸우자 혹은 노동자의 어떤 특별한 말고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서 어떤 그 보는 풍경들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웃들을 그리는 게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요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지금 인왕산 색감도 그렇고 선생님의 산 색깔이 되게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경기창작센터라고 이제 작가들은 레지던시 나라에서 이제 그 빈곤하니까 그 작업실에 1년씩 대여를 해줘요. 근데 그때 원로 작가가 한 명 있었을 때 민정기 선생님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는데 기억하시냐도 기억 안 난대요. 근데 완전 호인이세요.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호인이시고 너무 그래서 작업과 그림이 되게 닮은 작가다 이런 느낌을 줬고 그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그 산과 풍경과 주변을 그리는데 저는 그 색감이 너무 좋았거든요. 한국적인 산 색깔. 근데 외국 친구는 그게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저 초록색 너무 좋지 않니? 그랬더니 초록 뭐 너무 초록 아니냐?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한국적인 어떤 역사로서 보이는 것 같고, 이것도 청계천 풍경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세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박태원 소설가의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재밌거든요. 그 소설 속에 그 소설을 보면 일제시대 이후에 그 이발소가 있어요. 청계천에. 그러면 거기 이발소에서 그 예전엔 시다라 그랬죠. 어시스턴트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어린 남자애가 그 사람 인물 군상을 관찰해서 이렇게 그 일제시대 이후의 인물들이 쭉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보는 어떤 그 뭐 바람난 남편, 맞고 사는 아내, 뭐 일제시대의 뭐 어떤 뭐 여러 사람을 묘사를 해요. 근데 박태원의 어떤 천변 풍경을 아마 기념하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재밌게 세 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청계천에서 사람들이 빨래할 때, 그래서 그 천변풍경 소설을 보면 그걸 또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돈 받고 빨래터 렌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안악들이 저기서 막 빨래를 하면서 온갖 수다와 이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의 천변풍경이고, 근데 이게 그 바뀌죠 나중에. 이때가 아마 박정희 정권 때인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그 오물 폐수도 저렇게 그 빨래를 저렇게 버리니까 더럽고 자꾸 넘치고 이러니까 덮어버려서 청계국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막 그 청계 상점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한번 또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요새 풍경이에요. 다시 열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그러면서 우리 그때 그 로버트 인디애나의 팝아트 때 보였던 그 골뱅이 작업도 보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 그림의 기법이 풍경과 사람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게, 아까 왜 이사장님이 그랬고 아들과 그 아버지의 그림이 그랬듯이 역사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 그래서 청계천의 풍경이 사람은 뭐 계속 머리를 자르지만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뭐 풍화침식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마냥 그냥 묘사적 그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민정기 선생님의 그림이. 근데 그냥 풍경도 많이 그리세요. 이런 벽계구곡 이런 거를 그렸을 때 제가 2011년에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저는 아니야. 그 2011년대 정신이 들었고, 양평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제가 이제 덜 전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법 자체가 한국화에서 고서에서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랬을 때 민족 정서나 정기가 없지 않고 이 초록색이 모르겠어요. 일본 애들도 이걸 자기 초록이라고 생각할래나? 그 나라마다 공기가 달라서 빛과 조도도 다르고 하늘 높이도 달라서 전 나라마다 산 색깔이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한국적인, 이게 물론 디지털이어가지고 색깔이 조금 더 밝지만 한국적인 그런 정서나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옛날 한국 지도에서 했을 때 여전히 민중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노동자, 뭐 농부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랑, 선생님이 이렇게 그 사랑과 정이 많은 사람이라 세상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지도도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것들이 조금 덜 과학적이긴 하지만 귀엽고 한국적이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묻어나고, 이 그림이 북한산이에요. 민정규 선생님의. 근데 이 뭔가 이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이 가는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이 그래서 산을 볼 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그 유명해진 거는 이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남북 정상 뒤에 걸렸던 그림인데, 이게 모든 이미지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때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나오는 그림을 걸어요. 뭐 이런 걸 걸어요.
그러면 난리 났겠죠. 이 그 이념적으로 그 걸렸던 그림을 걸었다. 아니면 뭐 이런 걸 걸었어도 막 난리가 났겠죠. 지금 빨갱이로 뭐 혁명하자는 거냐 뭐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고 그랬을 때 이 그림도 너무 의미가 많아서 못 걸었을 것 같아요. 조그매요, 이 그림은. 근데 이제 그 누가 동생이냐, 그럼 여자가 북한이냐, 남자가 북한이냐, 뭐 이런 걸로도 싸웠을걸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떤 한국산 정체성? 그래서 역사라는 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기와 정신과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휩쓰는 걸로서의 그거를 중성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뉴트럴하죠. 그래서 걸게 적당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민중미술이 저한테는 이제 민중미술만 역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룬 게 민중미술이었고 80년대 때 그게 역사를 다룬다기보다 작가들은 사회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사회를 다룰 때 아름다운 어떤 추상표현주의나 실험적 미술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지 않아요? 뭐 글도 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작업도 하신다고 할 때 그때 몸이 편안할 때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몸이 편안할 땐 작업 생각이 안 나고, 물론 이제 그 나의 실종과 고통을 느낄 때 작업 생각이 나는데, 근데 밖에서 막 전쟁이 나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래요. 그런데 또 내 작업에 몰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작가들이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그거를 어떤 역사와 미술, 역사적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게 마치 신체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미술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고, 지금은 80년대만 보여드렸지만 이제 제가 쉬는 시간 갖고 보여드릴 미술은 훨씬 더 조금 더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조금 갖고 제가 요새 미술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